굉장히 재밌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책을 제 인생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학습하는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식의 깊이를 더한다? 영어, 국어, 지식을 하나 더 얻는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겠죠? 잘 배운다는 거는 내가 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잘 받아들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배워나가는 힘, 그거의 이제 유연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능하다.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책을 제 인생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심리서적을 본다거나 경영서적을 보면 따로따로의 얘기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관리하는 게 무슨 산속에서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얼 월드에서 잘 살기 위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짚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영서적에서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인사관리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프트 스킬을 잘 키워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뭐 이렇게 압박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즐겁게 이 혁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쓰고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삶에 굉장히 좋은 의미일 텐데 우리는 마치 돈을 버는 것, 성과를 내는 거는 심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심리는 마음을 힐링하는 거고 산속에서 혼자 즐거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즐겁고 또 뭔가 잘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를 함께 잘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이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나온 거는 뒷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 전쯤에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던 밈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한국의 옛날 조직 문화 같은 거였거든요. 몇 개 조직들이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 서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엔 챗GPT와 또 이제 클라우드를 엮어서 오피스라는 뭐 워드, PPT에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시키고 이런 정말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올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새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여기다 녹여냈는지 조직에 녹여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었는데 전문 지식과 경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들이 협업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얘기들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무슨 MBA만 가서 리더십을 배울 수는 없을 거잖아요. 다들 삶이 바쁜데 이런 것들을 이제 MBA의 이 부학장님인가요? 이렇게 높은 교수님이 잘 녹여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 관련 분야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준 책이 되지 않았을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자가 MBA에서 다년간 배워온 것들을 책에 잘 녹아냈기 때문에 이런 경영 관련된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을까 싶은데요. 제가 경영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빅네임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으니까요. 안젤라 더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릿을 얘기해서 이제 개인 심리 쪽에 대한 얘기를 하니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이분이 캐롤 드웨이에게 이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이제 발전시켜서 설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조직에서 초기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최고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담 그랜트가 재밌었는데 저자의 그 제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써놓은 거가 세 줄을 좀 요약해보면 주도성과 적응력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능하다. 예리하고 실질적이다 좀 와닿았어요.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이런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책에도 나오지만 산업시대에는 우리는 위에서 고민하고 그거를 그대로 잘 실행하면 되는 거였지 나 스스로 협상을 하고
나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90년대만 해도 조직이 쫙 짜여 있어서 위에 선배들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평생 직장을 다니는 그런 개념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을 때는 그런 컨셉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그만큼 바뀌었나 싶어서 명저의 저자들이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 6가지가 이제 주로 쓰이는데요. 유연한 목표 설정, 실험 계획 수립과 실행, 피드백 수집, 체계적인 성찰, 마인드셋 관리, 감정 조절. 이런 각각의 스킬들을 하나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면 유연한 목표 설정 부분에 또 살짝 나오고 실험 계획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각각의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에피소드를 풀어갔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조금 더 깊어지면은 이 뒷부분에 이제 성찰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신의 패턴을 알다가 그게 나의 어린 시절 어디서 왔구나. 이거는 이제 저희 정신과 심리학 이런 데서 그 프로이드가 했던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랑 아주 다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은 것들이 이후의 행동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아주 대단한 거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응하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 사고가 나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몸 안에서 일어난 스트레스 반응, 이 안 좋은 반응을 조금 조절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덜 생긴다든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생산성,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내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좋아지면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반대로 유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결과 중심, 몇 등을 해야 돼. 내 수능을 잘 봐서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돼. 요런 압박으로만 된다면 이걸 이제 책에서는 성과 증명 마인드셋.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다라는 남들한테 증명해야 돼. 이런 프레셔를 받는 그런 마인드셋을 얘기하는데 옛날 같으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시도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면 그러면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 또 걸렸으니까 나는 늦은 것 같아 어떡하지 하면서 더 초조해질 거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 다 써버리고 번아웃이 오고 실제로 또 결과가 안 좋아지면서 역시 나는 안 될 사람이었나 봐, 나는 탤런트가 부족했나 봐,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겠죠. 앞에 이 선순환의 고리랑 다른 비효율 비생산성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멘탈 금수저, 부모님이 이렇게 멘탈이 좋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부모님 환경이었는데, 중학교 때 저희 무료로 과학 특별반을 운영해 주신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처음에는 이미 학원 다니고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두렵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작은 스케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학고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이제 바닥의 성적이 나왔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 전에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또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람이 초반에 어려운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좀 적응이 안 돼서 초반에 좀 안 될 수도 있구나, 근데 해보면 잘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좀 더 적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익혀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20대 중반에 내가 이 방향성이 맞나?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어서 의대를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의사가 될 생각을 이때 처음 하면서 나에게 맞는 일은 하얀 가운을 입은 실험실의 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그 대면 기술이나 저희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숙사 생활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를 접해보면서 경험해보니 이건 내가 안 해봐서 어려웠던 거지, 하다 보면 그것도 잘 되는 거구나.
그 이후에 이제 10년간 이렇게 꽉 짜여진 의대, 뭐 병원 이런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과기원으로 가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병원 체계에서 벗어나서 과기원에 공대 교수를 간다는 게 의사들이 생각할 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무슨 돈을 더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그거 왜 하냐 지방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걸 하는 교수님들하고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저희 가족에서의 심각한 상황이 생기거나 뭐 아이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에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입원을 하게 될 거고 내일 암 수술을 받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으니 시간을 많이 들이실 필요는 없다 라면서 자기가 배려라고 자기 마음엔 배려라고 했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분이 일을 부탁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의욕이 사라진다라고 자신한테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성찰을 하게 된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바빴고 애들은 많았고 나한테 시간을 쓸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이 가정과 자신에게 아주 좋은 전략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당신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부탁한다 라고 이 중요성을 부각하고 근데 시간은 당신이 많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함께 전달했다면 좀 더 잘 받아들였을 텐데 이것을 이제 자신의 옛날 경험이 방해했던 거죠. 이 저자의 경험이. 이걸 보면서 정신과 의사도 혼자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그게 나중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기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변해갖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데 경영학과 교수님인데도 이런 비즈니스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성찰을 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이제 유학온 구소련 그 연방이나 아니면 아시아 아니면 중동 이쪽 친구들도 비슷한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딱 주어지지 않은 상황,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데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도적이거나 능동적이어야 될 때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많이 불안한 것들도 느끼고요. 체계가 딱 있어서 네가 성적을 높여서 이런 성과를 내야 돼 일 때는 어딜 가야 될지 딱 목표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향해 가는데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한다 이런 협박에 의해서 저희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놀지 않게 되니까 그게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협박은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이 삶의 힘듦은 끝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갈등을 풀어가는 힘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 아니면 연인 사이에 이럴 때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 솔직하게 소통하면서도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법. 어떤 분들은 솔직한다면서 아주 그냥 무례하게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걸 얘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헤어지고 아니면 싸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팀 단위로 성과를 경험하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감정을 서로 알아차리고 도와주고 뭐 협상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능이나 뭐 석차로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협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를 학부모들은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 시간에 지식을 하나 더 학습을 해서 수능 점수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그건 낭비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실생활에서 필요할 때는 잘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런 경영자마저도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게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막 정말 저는 죽고 싶어요. 답이 없거든요. 이런 좌절이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죽는 게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합리적인가 따져보자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정말 죽는 게 이 사람한테 합리적인
누가 봐도 합리적인,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는 뭐 이런 것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이게 사실은 의학에서 많이 나오는 뭐 존엄사, 안락사, 뭐 의사조력, 자살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게 반전의 기미도 없어요. 내가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데 난치병이어서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고, 이거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만 보이고, 그거는 다른 이 의료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진통제가 안 들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 괴롭겠죠? 거기다가 이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려요. 뭐 의식이 흐려져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막 욕설을 한다든지, 내 가까운 사람한테,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또 지켜보는 사람마저도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좀 안 아프게 인생을 끝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 건데, 내가 어떤 걸 실패해서 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으니 인생이 나에겐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건 정말 합리적으로 그럴까? 우리는 뭐 큰 돈을 잃어도, 아니면 뭐 사고로 뭐 팔다리가 어디가 없어져도 그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좌절일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지, 적응하지 못해서 아직 괴로운 거지, 그게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주어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때 내가 다음 재기의 기회가 없지 않다면 새로 배워보는 연습, 새로 학습하는 연습, 유연함의 기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만 딱 고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탄탄대로로 뭐 격동에 노출될 일이 없겠다 싶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어느 누구한테도 발생하지 않죠. 심지어 정말 이렇게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뭐 오너가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건데요. 우리는 누구가 아프고 다치고 아니면은 뭐 경제 상황이 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승진을 하고 보너스를 타고,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좋기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승진을 하고 보너스를 타면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의 기대를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때 나의 생각이나 행동과 감정, 이런 패턴이 개인마다 다른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끼게 된 연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전략이라고 치면 그게 모두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아니면 뭐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는 유리하니까 작동됐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배웠던 거, 이것은 그 상황에서는 유리한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주입식으로 따라갈 게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에 익숙한 것을 바꿔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책의 경우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 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인생 자체에서도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생각,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겠구나, 그거를 멘토 같은 사람과 아니면 동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해나갈까, 삶에 아니면 주어진 환경의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유연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학습하는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식의 그 깊이를 더한다? 뭐 하나를 더 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세요. 수학, 뭐 영어, 국어, 뭐 이거를 지식을 하나 더 얻는다? 근데 이거는 뭐 인공지능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배운다는 거는 내가 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게 나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학습일 텐데, 우리는 학습을 이제 옛날식으로 저희 산수 하나 더 잘하고, 뭐 국어에 뭐 잘 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의 뜻을 막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인생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배워나가는 힘, 그게 이제 유연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